13년에서 2달이 빠집니다. 13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조선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 말에 어떤 조선이라는 왕국이 형태를 바꾼, 이름을 바꾼 그런 나라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광무제라는 황제로 등극해서 한 7년 정도 했던 그런 나라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라가 그 전까지는 그냥 왕을 섬기던 나라가 왜 황제를 이름을 걸고나 대한제국이 됐는데 그 나라가 왜 13년 만에 망했는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반짝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힘세고 나쁜 일본이 약하고 착한 조선을 집어삼켰다. 그 제일 이야기하기 쉬운 논리입니다. 그게. 그 나쁜 놈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세고 나쁜 놈이 우리를 먹었다. 그거만큼 행복하고 설명하기 쉬운 논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나쁜 놈만 처치하면은 그럼 우리는 원래 예정됐던 대로 잘 살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뭔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역사가 간단하진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를 무려 1시간 동안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끝나는 동안 끝나서 같이 토론해보도록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왜 망했는가? 대한제국을 포함해서 조선은 왜 망했는가라고 우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 답은 어쩌면 우리 토론 시간에 배우게 될 비슷한데 일본은 왜 흥했나 그때 하고 답이 같아요. 여기서 일본은 왜 흥했나에 대한 대답은 이 1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토론 때 저도 끼워주시면 그러면 그 토론 때 이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대한제국을 책임졌던 사람이 고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한 국가를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그 국가가 가지고 올 요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 국가가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지도자라면 그 조직이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은 그 히리빙빙하게 살다 마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목적. 어릴 때야 목적 있게 산다면 그건 정말 미친 사람이죠. 철이 들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을 때 그때 내 목적이 뭐지?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따지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이제. 그거 자기들 못 찾고 죽은 사람은 더 많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때 지도자가 이명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이름이 이명복이었고 제황이기도 했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희라는 사람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아까 중국 그리고 이런 데서는 왕이 되면 거의 봉건제였으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이름이 평범하다가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왕이 되면은 이름을 굉장히 희귀한 한자로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임금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리고 또 임금의 이름을 흉내내서 붙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기휘라 그럽니다. 휘를 기피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복이나 제왕이나 이름은 흔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희자를 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희자는 옥편에 봐도 잘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애민 정신의 발로가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로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애민이라고. 이 이명복이라는 사람이 1853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그러니까 12살, 우리나라 만으로 12살,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12살 때 왕이 돼서 1907년에 왕에서 황제에서 강제 퇴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대한제국을 문을 열었고, 그리고 조선 왕국이라는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가 자기가 황제가 돼서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망하기 3년 전에 황제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거, 국가의 목적과 그리고 생존 조건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 그 책임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왜냐? 황제는 제국이라 하면 황제가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고, 왕국이라 하면 왕이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예요. 밑에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최종적인 책임은 그 지도자인 이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이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또 보도록 하죠. 이때 대한제국을 이야기에 앞서서 조선의 기저질환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대체 무슨 뜻인지 느낌을 오죠. 기저질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저 밑에 있는 기본적인 병을 기저질환을 합니다. 저 기초적인 깊이 숨어 있는 질환. 그게 저는 그게 성리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리학은 뭐냐 하면, 들어봤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을 하지 않으면 치국을 할 수가 없고, 아니 수신을 하지 않으면 제가를 할 수가 없고, 제가를 하지 않으면 치국을 할 수가 없고, 치국을 하지 않으면 평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수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황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딱딱딱딱의 규범으로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게, 그게 성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외발을 해서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 공동체, 이 조직 내에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서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성리학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조선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성리학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 말에 고려의 국교 비슷한 게 불교였는데, 이 불교 세력이 정치화되면서 나중에 너무 부패했던 거예요. 그 부패를 꼴보다 못한 군부 세력인 이성계와 그리고 심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성리학이라는 이념으로 무장한 문부 세력이 결합해서 고려를 타도하고 만든 게 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국가 지도 철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민간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거를 민간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철학이 돼버렸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 국가를 그저 유지하는 철학으로 내려가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실록 등의 사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94년 6월 25일. 저게 무슨 기간일까요, 저게? 임진왜란 터지고 2달 때입니다. 그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그때 그 국가 지도자가 선조가 터지고 나서 보름 만에 자기는 중국으로 망명하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평안도로. 근데 신하들이 극구 뜯어 말려가지고 망명은 못 갔죠. 그런데 그때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는데, 원군의 대장이 유원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평양에서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었는데 선비와 서민이 농사와 독선을 치중한 탓에 이 별나라를 초래했다. 사실은 당나라 때 고구려 때문에 벌벌벌 떨었었어요. 수나라는 결국 그 고구려하고 싸우는 덕분에 망해버렸고, 그때는 문무, 우리가 삼국시대 때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신라는 화랑은 정말 국가 돌격대, 나쁘게 말하면 나치의 유겐스 같은 소년대 같은 그런 거였어요. 무장을 해서 국가에 충성했던 그런 무장의 조직이었고, 그리고 이 고구려는 제가 까먹었는데 또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무를 겸비한 정신으로 살았던 나라들이었는데,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책만 읽어버렸어요. 충성과 효도를 다하라.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 정말 개 고생을 했었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1624년 인조반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은 뭐냐면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인조 직전의 사람이 광해군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가 중국 대륙에서는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있을 때였어요. 명나라라는 큰 나라가 어디가 쇠잔해지고, 그러는 와중에 저 만주 쪽에서 후금이라는 여진족이 훅 나타나서 대륙을 말아먹고 자기가 왕이 될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국제 정치, 외교로 치면은 쓱 약한 나라에서는 어디 눈치를 봐야 돼. 어차피 큰 나라 강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대를 치지 못할 바에는 옆에 붙어서 이 눈치를 보고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광해군 여사를 그런 외교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는 보니까 오랑캐거든요. 성리학적 질서로 보면은 명나라는 중화 문화의 정통 적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조라는 무리, 광해군 뒤에 오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이 그거를 핑계로, 저 광해군 나쁜 놈이다, 왜 균형을 보려고 그러고 왜 오랑캐 들붙으려고 그러냐, 그거를 딱 핑계를 대면서 저자는 천자한테 사대를 아니하는 자라는 이유를 몇 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를 들면서, 그러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광해군을 밀어내리고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그 정치 실권을 잡았죠. 그때 같이 인조인 능양군이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무기를 들고 이 광해군 정권을 타도했던 그 세력을 그때 당으로 치면은 동서할 때 서인이라 그러는데, 이 서인 세력이 그때 당시에 약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서인을 중용하고 왕비는 우리 서인에게서만 내도록 하자. 이거를 숭용 산림, 산림이라 하면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이 선비들을 귀하게 중용을 하고, 물실국혼, 물실은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국혼, 그건 국가적인 혼사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왕비, 왕비는 우리 쪽으로, 우리 서인 쪽 가문에서만 내고, 그리고 우리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만, 우리 서인 세력들만 중용을 하자라고 미락을 맺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 인력의 충원은 우리 당에서만 하고 앞으로, 그리고 서인에게서 내도록 왕비를 내자. 이건 비선 조직 또한 우리 서인이 장악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1623년인데 이후에 몇십 년의 차이를 빼고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저렇게 됐었어요. 마지막 왕비까지 다 이 사람들이, 여기 혹시 민씨 계십니까? 여흥민 씨 계십니까? 고종의 비가 여흥민 씨 민비였고, 그리고 고종을 뒤를 이어서 3년 동안 허수아비 황제 짓을 했던 고종의 아들 순종의 비가 또 여흥민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구조의 결정판이었어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또한 여흥민 씨와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19세기 박제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북학파, 청나라 오랑캐 교육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상업을 해야 한다, 무역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실학파,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청나라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가서 보고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은 반드시 검소함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우리들은 대대로 몇천 년 동안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색업이나 그리고 옷을 짓는 그런 공업이나 종이를 만드는 공업이나 뭘 만드는 공업을 천대를 했어요. 왜? 그거는 성리학적 질서를 깨뜨리는 이기심을 조장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들은 다 천민들한테 맡겼습니다. 피곤하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천민이거나 아니면 천민으로 추락한 평민이 했고, 종이는 그때 천민보다 더 천민 취급을 받았던 스님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19세기 기록을 보면은 바늘은 청나라에서 수입을 해다 썼어요. 만들 줄을 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들은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개발도 언금을 하고, 극단적으로는 중종 때, 그러니까 그 15세기 예성년중인 15세기 말 16세기군요. 16세기 그때는 중종 때는 전주에 전라북도 전주에 시장이 몇 개월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왕명에 의해서. 너무 잘 판다 이거예요. 이기심을 조장하는 저건 없애라.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선비들이 딱 글 읽고 안 굶고 살 정도의 경제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절대 다수였던 백성인 농민들은 그 선비들이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경제 역할밖에 안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의 기저질환이라는 게 내부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철학으로 국가를 이끌었고, 외부적으로는 천하라는 건 뭐냐면 황제의 나라인 천국, 천자의 나라 중국과 그 밑에 중국을 본따서 문명 국가인 조선과 나머지 오랑캐. 수직적인 질서인데, 수직적인 질서 안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밑에는 다 오랑캐들이에요. 외부적으로는 그러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했어요. 이런 나라, 지금을 생각하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사라진 지 지금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전에 만약에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약을 받았거나 아니면 같은 동료 지식인들한테 너는 우리 질서를 깨뜨리는 자니 너는 귀양을 가야 된다 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 집단 왕따를 당했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바로 100년 전이에요. 이런 100년 전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는 뭐냐면 근대예요, 근대. 근대는 뭐예요? 왕이고 매우 할 거 없이 형식적인 거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죠?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그게 쟁취가 된 것 같고 있었는데, 19세기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 낮았다가는 이제 큰일, 또 이래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어요. 그거를 맨 처음 이 아시아에 수용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천하가 아니라, 수직적인 천하가 아니라 정글 같은 세계였어요. 중국이 천자고 황제국이라 해봤자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거기 뭐 먹을 거 있나? 먹을 게 많다 그러면 다른 옛날에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하이나처럼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던 그런 시대였어요. 힘. 그때는 무조건 힘이 1등이었어요. 도덕이고 뭐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리공론, 아까 그런 도덕만이 최고야, 질서가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으로 무장을 한 지도자 집단이 이끌고 있는 조선의 그 공리공론, 그게 이 19세기 정글 같은 19세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여기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실질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조공을 해서라도 실리를 얻으면 조공을 하겠다. 근데 보니까 조공할 필요도 없는 거야. 조공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 너네 천재하고 황제니까 머리 숙여줄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거 완전 중국 청나라 진짜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저거 봐라, 이거 뭐 되게 무서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1840년에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영국이 아주 부도덕하게 아편을 중국에 팔아먹었었어요. 중국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심하니까 중국의 임칙서라는 어떤 관리가, 뜻있는 민족주의 관리가 그 아편 상자들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양자강에서. 그때 그거를 핑계로 달려들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도덕한 영국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도덕연하던 청나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발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서세 동점의 시대가 시작된 게 1840년 아편전쟁이었어요. 그때부터 여기는 제국주의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어, 아시아는. 그게 1840년이고 1860년대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큰 전쟁이 중국에 터졌으니까 조선의 지도부에서 거기로 이제 정보원을 파견을 해요. 공식 사신이며 상인이며 다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자그마치 5년 동안 이걸 조사를 합니다.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5년 뒤에 어느 날에 그때 당시 고종 전이었죠. 고종 전에 그때 어떤 사신이, 왕족 사신이 돌아와서 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때 왕이 순헌철, 헌종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왕이 중국 어떻든가 그때 한다는 얘기가 세 글자 한자로 무사의, 아무 일이 없었나이다. 이걸 그냥 갔어요. 왜? 질서가 그대로였거든. 황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성이 갈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토를 뺏긴 것도 아니고 성리아가 눈으로 봤더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의 하고 지나갔어. 근데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 아편전쟁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또 첩자 보내고 들어온 사람 다 들어가지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1840년에 아편전쟁이 터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본은 조선하고 정치체계가 좀 다른데 막부라는 게 있었어요. 천황이 있지만 천황은 별거 아니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부에 있는 무사들, 군인들이 또 중심 세력이었는데 영주들이 이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현단위마다 거기한테 옛날에는 금지를 시켰거든요. 군함 만드는 거를. 자기들한테 개길까봐. 근데 바로 그걸 풀어버렸어. 너를 빨리 군함 만들어. 그리고 해안가에 벽을 쌓아. 그리고 다들 포병대를 조성해라. 양성해라. 준비를 해왔어. 그 계기가 아편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사이라는 세 글자 단어하고 그리고 이 선박들, 대형 선박 건조령, 해제령, 금지 해제령 이렇게 나가는 방식은 달랐죠. 그게 실질이 아닌 공리공론으로 세상을 봤던 조선 지도부의 판단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기저질환인 성리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국가 통치관이 이러했기 때문에 공리공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 위기가 닥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요것만 극복하면은 소위 말 스텝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19세기 기회이기도 했는데 이 기회가 어찌 보면은 이 조선왕조 500, 그 당시에 4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기저질환을 송두리째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왜냐? 그때까지 평등이 뭔지, 수평이 뭐고 수직이 뭔지, 천하가 뭔지, 세계가 뭔지 구분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는 거는 바깥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변화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는 소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못 받아들이면 그냥 지는 거고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굉장히 큰 새로운 발전적인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명복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처음부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대신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 사람이 이하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흥선구문이라는 앞칭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이 왕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흥선 대자를 붙여 흥선대원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 그러면 흥선대원군 한 사람을 주로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1820년에 태어나서 98년에 죽었는데 대한제국 자기 아들이 황제 되는 거 보고 다음에 죽었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섭정이라는 거는 간섭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간섭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왕명을 이 사람이 내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결정들은 그때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왜냐? 자기 아들이 12살이었거든요. 12살이면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나이가 성숙했다 할지라도 12살에 그 큰 왕권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대궐 안에서 왕의 아들로 살았다면 그럼 교육을 받았겠죠. 세자로서 너는 왕이 되면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바깥에 살다가 갑자기 엉겁결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걸 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 아들이 10년 뒤에 왕권을 회수를 하면서 나라가 좀 이상해집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인데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나쁜 긍정적인데 저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원군이 딱 하자마자 제야에 있을 때 작심하고 있던 그런 몇 가지 개혁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 정치 개혁을 해요. 아까 그러니까 서인이 왕비부터 왕국까지 다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 서인이라는 당이 나중에 또 갈라져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수, 그 적통은 노론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 노론이 중간에 몇몇 기계를 빼고는 끝까지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 노론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에 저당밖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여기에서 남인들, 아까 그런 북학판이 이런 사람들이 저런 계통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대신 장관으로 입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력이 구조가 좀 소위 말하는 융통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책 대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만동묘라는 걸 철폐합니다. 만동묘는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 황제한테 제사를 지낸 사당입니다. 그 당시가 중국이 청나라인데 청나라 사당이 아니라 1644년에 멸망한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낸 사당입니다. 천하라는 질서를 고집하고 있던 노론이 만든 사당입니다. 이 사당이 1704년 그때 만들어진 이후로 이때까지 존재를 하면서 저게 그러니까 그 아지트가 됐었거든요. 노론에. 그거를 가자마자 63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서 부숴버려요. 노론 난리가 났죠. 이건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 노론을? 이건 조선왕조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더 처음 있는 일은 군사를 계획을 합니다. 와봤더니 나라에 군사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강화도. 강화도는 조선의 목구멍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동해는 너무 깊고 거기 뭐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산지인데 한양은 한석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배를 타고 강화도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만 지키면 그러면 한성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여기가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소위 말하는 군사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병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강화도 지금으로 좀 군수를 확 계급을 높이고, 그때까지 문신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강화도 군수직을 군인한테 줘요. 여기는 군사지역이니까 이 군인이 행정과 모든 걸 장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막대하게 늘려서 강화도의 부대를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군, 옛날 지방군은 모였다 사라지고 있는데 상설 지방군을 양성을 해요. 국방을 다지고. 세 번째는 삼정문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삼정은 군정.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산배로 옷으로 내. 그리고 전정. 너네 땅, 나라 건데 너네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거 세금 내. 그리고 환곡. 너네 농사 짓는데 쌀이 종자가 없지? 우리가 빌려줄게. 나중에 가을 추수하면 내. 라는 굉장히 건전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뒤로 가면서 이게 부패가 돼요. 그래서 별의 별
명목으로 세금 다 떼고, 그리고 10% 되는 세금을 30%, 40% 떼가고, 어제 떼갔는데 난 뗀 기억이 없어. 또 떼고. 그래서 나라가 망가져 있었어요. 세금을 거치지도 않고 백성들은 망할 대로 망하고. 그래서 이 삼정분란을 타파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거두는 징수권을 맡기고 그런 등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종을 시도했던, 동시에 시도했던 사람은 대웅밖에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 성리학이라는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 물론 이 사람도 성리학을 숭상을 하고 이 사람도 학자이기도 했고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쓴 사람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다 말도 안 돼 하고 싹 뒤집어버린 이런 혁명적인 계획은 대원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겠어요?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노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경제 기반인, 우리의 경제 기반인 세금, 그리고 이 군대에도 자기네 페이크를 집어넣어놨었는데 그걸 싹 베려버리고 대원군이 자기 걸 갖고 왔어. 그래서 굉장히 혼란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1873년에 왕정을 갖은 10년 만에 아들이 21살이 됐어요. 이런 노론들의 꼬드김, 특히 자기네 아지트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려는 위기에 빠진 노론들이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1873년 어느 겨울 밤에 오늘부터 내가 친정할래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1873년에 고종의 친정선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데 왜 바꾸느냐? 자기 정치 기반이 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있던 남인들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만동을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처음에 2년인가는 민기일무직 되다가 3년 뒤에는 마지못해 한다는 듯이 만동군을 부활을 시켜줘요. 그리고 강화도 부대의 부대장들은 대원군이 갖다 박은 사람인데 그걸 빼버려요. 다시 무신이 아닌 문신 강화도 수비대장 겸 강화도 군수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강화도는 지금도 인삼이 유명한데 그때도 인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원군은 그 인삼에서 나오는 세금을 너네들이 갖다 써. 군부대장 됐어. 그런데 이걸 확 빼버려서 다시 궁궐로 납입을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군을 가면 놔둡니다. 그리고 세금.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 그러면서 대원군 때 만들었던 세금들을 다 철폐를 시켜버려요.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대원군이 만들었던 세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국방에 쓰였던 예산들이었거든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나마 괜찮, 오케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역이라든지 봤더니 돈 되는 데들이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저 전남의 완도에 갔더니 우뭇가사리 아시죠? 우뭇가사리. 그때까지 우뭇가사리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우뭇가사리를. 일본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그 완도 사람들이 신이 나서 막 했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우뭇가사리 새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명잡세가 막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고단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치, 군사, 세금, 경제, 이 10년 동안에 대원군이 시도했던, 그리고 500년 동안 눌렸던 그런 병폐였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에는 10년 가지고는 안 될 그런 질환들이 10년 만에 좌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대로의 진입이 이때 좌절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그런 바였는데 이 10년 동안 해왔던 게 완전 허물어져 버리니까 이제 정말 대원군만 지켜보거나 거기서 진짜 똘똘한 놈 몇 놈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면 그러면 기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남한테 질질 안 끌려다니고 그게 좌절이 되고 모든 게 이제 19세기 근대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근대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이 저렇게 잘난 일을 많이 했는데 악정을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저 만주로 가겠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나니까 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경복궁은 난입을 해요. 난입을 해서 첫 번째 노비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장애원을 불태우고, 그리고 하여튼 그 불태우기 시작해서 조선 백성이 경복궁 홀딱 불태워버려요. 그러고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보다 못해서 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경복궁 중건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저게 돈이 한없이 들어가네요. 그랬더니 강제로 성금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아니 1000원, 그러니까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원래 한 냥인데 여기다 액면가치를 100냥으로 써가지고 100냥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에다가 온갖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문제가 되게 6개월 만에 이거를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에도 돈이 모자라니까 청전을 유통을 시킵니다. 청전은 청나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짐바브웨에 살고 있는데, 잠비아에 살고 있는데 달러를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돈은, 잠비아 돈이 1,000원인데 달러는 이게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청나라 돈은 굉장히 당백전만큼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품질이 나쁜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풀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많이 왔죠. 세금도 청전으로 거두고, 그리고 국가에서 조달하는 물건 살 때도 청전으로 거두고, 시장에서 상품통 같은 게 쓰이는 게 아니라 청전이 쓰였어요. 이게 빌미가 돼버렸어요. 빌미가 돼서 고종이 저 청전이라는 건 백성한테 해악이 되는 돈이다. 그러니 이거는 없애라. 라고 명을 내리는데, 보통 이는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경제에 미리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안 그럼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청전 유통을 전면 금지시킨 게 어제 저녁에 회의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회의 때 고종이 어제 생각하니 청전은 나쁜 돈이다. 오늘부터 청전 유통을 금지시켜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경제 담당이 있었는데 대신들이 막 얘기를 했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했더니 고종은 백성을 위한 일이다. 백성을 위한 데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관청에 있는 청전들을 다 걷어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 돈으로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400만 냥이 있었는데, 청전이 하루아침에 빵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틀비틀하던 나라 경제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식하고 비전문적인 그런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자기 아버지가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위로 돌리고, 그리고 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악정, 대표적인 악정을 이걸 회복하겠다고 그러면서 청전 유통을 전면 금지시켜, 이런 거 하는데 겹치고 겹쳐서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특히 청전 유통을 금지시킨 건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가끔 합니다. 남쪽에서도 가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화폐를 못 쓰게 만들면 그 구화폐가 나와서 신화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 정적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치는 자기 혈족과 자기 측근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와이프가 영민씨인데, 우리가 민비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민비라 그러면 친일파라고 욕을 먹는 명성황후가 자기 와이프였는데, 이 영민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론 떨거지들이 다 장악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영환 아시죠? 그 자결을 을사부호조하게 됐다고 자결하고, 자결한 그 자리에 봤더니 대나무가 소속까지 있더라 하는 그 사람이 민씨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나중에 이 자결을 해서 그 공을 인정을 받게 됐죠. 군사는 어떻게 됐냐? 강화도에 있는 정예 병력을 뺍니다. 그 지방에 있는 병력을 뺍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만들어요. 파수꾼, 우리가 파수꾼 그러는데, 그거는 파수군.
지키는 군사란 뜻이야. 뭘 지키느냐? 궁궐 수비대. 자기 궁궐, 경복궁, 창덕궁, 나중에는 경운궁 이런 데들을 지키는 다 자기 취미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병력이 빠져버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들 뭐죠? 군대 가면은 이제 당직서잖아요. 불침번 서고 그 불침번을 밤에 1시간 다닐 거를 밤에 3시간씩 보게 되는 거예요. 병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경제는 나라는 거덜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차지했겠습니까?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한 거죠. 그를 위한 경제 구조로 바뀝니다. 아까 무명 잡세, 이름 없는 잡세금을 다 설치해서 걷어모으고 자기 공간으로 하고 이랬던 일이 거듭 벌어졌습니다. 근대화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대화에서는 정치는 이 내정을 개혁을 하고 이 국제정세, 이 정글 같은 국제정세에 적응할 개혁 인력으로 충원을 해야지 근대화가 될까 말까입니다. 군사는 바깥에 적 하이나 같은 그런 제국주의 세력들을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대처해서 우리가 자주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모아야 되는 게. 그리고 세 번째, 경제 또한 근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의 물적 자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대화 필수 자원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게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때 이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가치들만 이 각각 카테고리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위기이었지만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1875년에) 운요라는 일본의 군함이 자기 조그만 이 측후, 그러니까 뭐랄까 조그만 다른 조그만 배 상륙선 한 척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화도를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요. 대포를 빵빵 쏩니다.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조약 안 맺겠다 그러니까 왜냐 너는 오랑캐니까 너는 조약 안 맺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보자. 운요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1872년에는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이모군란은 뭐냐면 바로 이 동네 저 왕십리 쪽에 살고 있던 하급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죽게 해서 가봤더니 그때 월급은 쌀로 줬는데 이 쌀을 까봤더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반은 모래고. 그리고 그때 월급 주는 청장이 영민 씨였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갑신정변이 뭐냐면 청나라로부터 종속이 돼 있으니까 청나라도 독립을 하고 내정을 개혁하자 라면서 젊은 급진 개혁파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1894년에는 동학이라는 전국에서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농민들이 못 살겠으니까 물세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죽창을 들은 거예요. 그런 전쟁이 터졌어요. 1895년에 왕비민 씨가 일본인 세력들 그리고 국내 일부 동조 세력들과 연합해서 왕비민 씨를 암살해 버립니다. 민비를. 이것들이 요 앞에서 조금만 근대 친화적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면 없었거나 여기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저러저러 이때가 설명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빵! 포 때리니까 강화도 부대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몽을 터지니까 군사가 없어.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청나라한테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사가 이몽군란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안스카이라 부르는 원색이라는 청나라의 20대 장수가 와서 고종 옆에 딱 붙어서 자기가 먼저 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결제 서류에. 그리고 갑신정변이 딱 터지니까 이 한국에 와 있던 청나라 군사가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주도했던 우리 갑신정변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김옥균.
자,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서재필, 그리고 서광범,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육일준은, 홍영식. 그러니까 육일준은 거기 직접 개입을 안 했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을 이유도 있었어요. 너무 급진적이었거든요. 고종 앞에서 민씨들 죽이고 막 이래버렸으니까.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들이 했을 텐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이 갑신정변이 가리키는 정강에 고종이 동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청나라 군사가 청나라를 또 독립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거를 청나라에서 진압하니까 이 젊은 그 쿠데타 주도 세력도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 급진계파들이 멸종을 합니다. 그리고 박영효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망명을 갔죠. 일본, 미국 이런 데로. 그런데 망명 간 사이에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 이때는 청나라 그 원색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 가가지고 너네들이 우리 좀 진압 좀 해줄래? 농민들을 진압 좀 해줄래? 그래서 오케이. 그 청나라 분세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천진조약이. 그건 한 나라가 조선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는 자동으로 들어온다. 라고 일본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청나라는 그냥 통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본은 같이 들어온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부대가 일본군입니다. 이 셋은 군사가 일단 너무나도 없었어요. 이걸 난을 진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압할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도 군사를 이끌었죠. 그리고 95년에 왕비 민씨가 국제정세. 여기서는 왕비가 자꾸 러시아에 붙으려고 했거든요. 원래 청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하다가 청에 붙으니까 일본에서 보니까 러시아한테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조선을 못 먹을 텐데 이래서 왕비를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원군도 동조했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때 누가 죽였더라도 조선의 누군가가 죽였을 거다. 일본이 안 죽였다면. 이 부분은 제가 놀러 남겨놓을게요. 그건 뭐 나중에 토론할 때든 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왕비 민씨의 남편이자 한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걸 아관 파천이라고 그럽니다. 가면서 요때 사실은 94년, 95년 요 어간이 개혁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개혁정부의 스폰서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스폰서가 일본이라는 게 친일파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국제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든 일본을 끌어들이든 미국을 끌어들이든 어쨌거나 국내에 어떤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 나라는 손을 잡고 내정 개혁을 할 수가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친일 그러면 굉장히 매국적인 얘기가 들리지만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 왕비 민씨를 일본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 개혁하는 동안에 자기를 너무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개혁정부의 대신들을 다 죽입니다. 길거리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고 그리고 명령을 하여튼 미완이지만 모두 처형하라고 명을 내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보고를 받고는 하늘이 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관에 있는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가 이익권이 외국에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운산금광이라는 금광이에요. 평안도에 있는 금광인데 그 금광이 엄청나게 금 매장량이 막 컸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때 대한지역이 가지고 있던 국채가 1,300만 원이었는데 이 운산금광을 그냥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내 지갑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준다. 그건 뻥이에요. 넘기는데 1939년까지 운산금광이 운영을 했어요. 미국이. 그동안에 가져간 돈이 4,5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있었으면은 우리 식민지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if는 없어요. 경부선, 경인선, 무슨 모든 철도, 모든 금광, 은광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열강한테 이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타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걸 넘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이었어요. 일본한테 경인선과 경부선, 부설권을 여기서 넘겨줍니다. 그럼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일본한테 먹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으로써 이만큼의 위기가 또 다른 과로로 채워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기회로 되지 못하고 위기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뭐냐 하면 왕권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시민권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나오고 있었어요. 우니오 사건은 저 오랑캐가 일본의 오랑캐가 평등한 조약을 맺자는 거였고 그걸 벌인 거였고 이모군라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하급 군인들이 우리도 먹고 살 권리를 달라고 했던 그런 밀란이었고 갑신정변은 당연히 왕권을 제한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자주 독립을 하자 그런 거였고 동학농민전쟁 당연히 왕권을 겨냥을 하면서 그 왕을 없애자는 건 아니었지만 봉건 체제 안에서 우리들도 막 살게 해주시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왕비 민실 암사 사건 이것 또한 천하라는 질서를 어떻게 붕괴시키냐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조건이. 그 옆에는 일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접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있었죠. 이 변수는 이 고종 정권 이전에는 없었던 변수였어요. 그때는 다 오랑캐들이었고 그때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 강력한 인접 국가가 있다는 사실이 뭐냐 하면 이때 아까 보신 갑신정변의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육일준, 서광범, 김옥균, 박영효. 그런데 두 사람은 살고 하여튼 뭐 다 복잡한 사람, 일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여튼 정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 1895년에 아관파천 직후 사흘 만에 길거리에서 맞아 죽은 온건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가보개혁정부의 재무 대신 윤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 몇 없던 재무, 경제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이 1881년에 일본으로 고종이 파견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본을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종이 일본이 어떻더냐 하고 물었더니 좀 좋습니다. 뭐 화륜차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랬더니 고종이 괜찮은 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이웃나라의 강함은 우리나라에겐 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게 81년입니다. 1981년. 이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 옆 나라가 세졌다고 이걸 축하할 일이 절대 아닌데 우리 왕은 왜 저럴까? 그리고 우리도 부강해지고 그리고 군사를 키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이 사람은 온건파였기 때문에 뒤집을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냥 고종 밑에서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때 얻은 대가는 그냥 피살입니다. 이 사람 용인 쪽에서 도망가다가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거기서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주막에서.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를 되지를 못하고 이 인력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거기에 그러고 나서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서 1년 만에 돌아와서 1897년에 세운 나라가 대한제국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나라는 13년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 남긴 흔적들이 몇 개 있어요. 남아있는 대한제국 흔적들이. 강화도에 있는 초지진이라는 곳입니다. 초지진은 뭐냐면 1866년, 71년, 75년 그때 각각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 함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그 군 부대예요. 거기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본군한테 두드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 포 한 방에 그때 초지진을 지키던 강화도의 부대장 도망가 버렸죠. 왜? 싸면 안 되겠으니까. 사실은 1871년에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라는 그 전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철로 만든 군함 몇 대가에 탄 미국 해병대들이 저 강화도에 와서 완전히 도륙을 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정권을 집권하고 있던 사람이 대원군인데 이 대원군은 1866년 병인양요 때 그때 너무 프랑스 군대 당했으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에 군사를 막 양성하고 그랬어요. 사기도 북돋우고. 그러니까 신미양요 때 1871년 벌어진 신미양요 때 5년 뒤에 벌어졌죠. 그때는 이 그때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었어요. 그냥 싸웠어.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장엄하고 처참했어. 잽이 안 되니까. 너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증기기관으로 와서 쏴대는데. 그리고 조선의 총은 그 화승총이라고 아세요? 불을 실에 붙이면 이게 한 30초, 1분 타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격발해서 쏘는 거예요. 그 한번 쏘고 나면은 또 이걸 속을 다 빼내고 그리고 다시 또 끼우고. 그런 총하고 그 다음에 미군의 총은 강선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총이 길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안이 둥글둥글 또 소용돌이 치는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 총알이 쏘면은 얘가 피 돌면서 가속 추진력 얻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강선 좋고 추진력이 좋은, 타격이 좋은 총들은 앞에 딱 맞으면 여기 구멍이 빡 나는데 뒤는 이렇게 터져 있어. 지금 우리 요새 군대 주력 부대가 뭐죠? M16인가요? K2? 그러니까 그런 걸 맞으면은 뒤는 허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미 해군 해병대들은 그 강선에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빼고 부시로 쓰는 사이에 벌써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화도하고 김포 사이 해협이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서 양쪽에서 이 미국 그 함대가 딱 지나가니까 양쪽 대포를 쏩니다, 이렇게. 대포를 쏘는데 거기 참전했던 사람들이 남북전쟁 때 참가했던 그런 베테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을 보면 남북전쟁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포격이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우리 함대는 타격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두 가지가. 하나는 사정 거리가 너무 짧아요. 조선의 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점령한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 포가 상하 좌우로 이동이 안 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올 때만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장엄하고 싸우다가 차라리 날 죽여라면서 칼을 갖다 대기도 하고. 그 미국 쪽 기록에도 저렇게 페이트리어틱한 애국적인 그 군인들은 처음 봤다. 학을 띄워버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기까지는 있었거든요. 대원군이 자꾸 해주니까. 근데 대원군이 가지고 있던 그 쇄국 정책, 이것 때문에 외국 문물을, 기술적인 문물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결기로만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 초지진의 75년에 문의호 사건 때는 군함 한 척이 쏴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내가 나라에 충분하고 뭐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이게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만석부라는 곳입니다. 만석부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이거 정읍에 남아있는데 다행히 조규순이라는 사람의 선정비입니다. 조규순, 그러니까 현감 조후규순 영세 불망비라고 적혀 있는데 영원히 잊지 말자는 비석인데,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비석을 세울 때 정읍 현감, 고부 현감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탄관 오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 농민들이 강 물을 써서 벼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 하나 있었어요. 그 물 막고 여기서 물을 떠다 파는 건데, 이 볼을 그대로 놔두고 한 100m, 200m 밑에다가 볼을 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거예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 이거를 물세를 또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기 아버지 비석을 짓고 만들고 그 여기에다가 비각을 집을 짓겠다면서 이 비용을 또 거기 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동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만석보 유지하고 요게 동진각인데 여기쯤 보면은 아직도 그때 썼던 만석보의 말뚝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그 당시에 근대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는 안 되지만 가서 보면은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학이라는 전쟁이 터졌을 때 원세계한테 서울의 원세계한테 찾아가서 청나라 너네 군사를 우리 좀 해주면 어때? 하고 조선 정부가 요구를 해서 청나라 군사 오고 그때 일본군이 와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청나라 군사한테 가서 그 원세계한테 가서 청나라 군사 좀 보내줘 하고 요구했던 사람이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민영휘는 왜 했냐?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 동학 농민군이 써서 왕한테 올리고 했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민영휘를 꼭 죽인다. 그리고 민비 죽인다. 그게 동학군들의 요구였어요. 그만큼 돈을 긁어모은 갈고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정치 체제가 망가지셨고 고착화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큰 걸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간들이 그 미시 세계에서 무슨 일을 벌였나를 모아보면 정치가 됐든 군사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이게 이래서 일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그 나라 나갈 때 국제부사 운동할 때 조선의 국채가 1,300만 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1930년대가 죽었는데 그때 재산이 1,300만 원이었어요. 한 나라의 국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현금만. 야.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지금 2,000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죠, 지금? 500조. 우리 부채가 얼마죠, 지금? 1,300조에 1,300부채 하면 2,000조. 네. 그러니까 공동체 생각 안 하면 저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휘문이라는 학교하고 그리고 풍문이라는 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 이 사람 까면 깔수록 재미난 사람이에요. 자, 휘문 나왔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은 뭐냐면 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두 강대국이 군사를 보냈어요.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때 보니까 청나라를 꼬라지를 봤더니 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맨 먼저 갑신정년 벌어질 때 그 즈음에 대만을 먼저 쳤어요. 청나라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만 접수를 하고 대만은 그때 이후로 식민지가 됐어요. 한 조선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이 아산 앞바다에서 청나라가 군함이 엄청 큰 들이 있었는데 철로 만든 군함들이 그거하고 이 일본군하고 맞붙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겨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일본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휩쓸고 조선반도 안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때 이런 군함들, 일본의 군함, 그리고 또 청나라의 군함들을 지휘했던 사령관들과 그 조종했던 뭐 부사관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든 청나라든 다 유학파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또 MIT 나오고 또 영국에서 어디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근대를 이끌었던 겁니다. 청나라든 일본이든.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이고, 왜 이러지? 그 순간을 이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쪽으로 이끌도록 유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고종이었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근대에 갈 때까지의 그 계기에서 리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위기를 기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인데, 그 미시사는 큰 거시에서는 우리가 추론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미시를 파고들면은 이런 정말 사소한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판단이 세상을 이만큼씩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민영이죠. 그래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과 그 옛날에 조선과의 차이는 뭐냐면, 왕국 차이는 뭐냐면,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는 북경에 이 원구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었어요. 근데 조선은 천자 밑에 있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그 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고종이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만들고, 그리고 1897년 10월 13일에 황제임을 선언하고 나서 여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멋있어.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한 거죠. 어떻게? 공리공론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 말에 설득이 됐다면, 그러면 경제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자, 92년 이 고종이 나이 50이 딱 됐을 때입니다. 62년. 50이, 그죠? 50이 됐는데, 이때 뭐냐면, 고종의 생일 파티 그림입니다, 이게. 이민년에 벌였던 이민년 진년도라 그러는데, 이때, 파티를 벌이는데, 이 파티를 벌리게 쓰인 돈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 예산의 몇 프로 할 정도로 그 돈이었어요. 그리고 1904년 2년 뒤에는 등극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양목이랑 군함을 수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등극 50 기념이 아니라, 그때 사실상 사람들은 조선도 드디어 이순신 장군 이후로 해군이 생기는구나 하고 좋아했었어요. 왜? 철로 만든 활인선 증기기관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황성신문이 특종을 했는데, 여기 올라가 봤어요. 여기에 올라가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다 꼬물인 거예요. 페인트를 벗겼더니 다 낡았어. 녹슬고. 그 들어가 봤더니 이게 대포는 예포들이 많아. 예포. 공포탄들이, 공갈탄들이. 그리고 봤더니 그 파티장이 있어요. 그리고 파티장에 그 테이블에 있는 그릇들을 봤더니 다 프랑스제. 보니까 등극 40주년 기념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배를 군함으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 비리를 황제가 일으킨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만 앵으로 수입을 했었는데, 그 100만 원입니다. 당시 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의 1904년이면 조선의 대한제국 예산이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10% 넘게 쓴 거죠. 나중에 이걸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꼬물다 보니까 돈도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어요. 되판 게 25,000원을 팔았어요. 100만 원짜리를. 그거는 러일 전쟁 때 징발이 돼서 여기저기 화물 나르는 데로 싣다가,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군함 무덤 같은 게 있어요. 전 세계 꼬물들을 사가지고 그 자기들 해체를 해서 꼬물을 파는, 거기로 넘겨갔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미국의 하퍼스 위클리라는 기자가 종군 기자로 왔어요. 이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여비를 150불을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돈이 이렇게 됐어요. 아, 저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다 엽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아침에 바꾸라고 돈 시켰는데 저녁 무렵에 돈을 갖고 왔는데 돈을 안 갖고 오고 허겁지겁 호텔로 들어와서 큰일 났다. 나와봐라. 봤더니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쓴 기사에 자기가 실려 있어요. 얼마나 웃기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일부분만 지게에 싣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같이 올라가서 종전 취재를 하고 이거를 이제 또 돈을 이만큼 집어주면서 지켜라 그 사이에 여기 갔다 왔더니 그러고 한 달인가 돌아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눈이 녹듯이 많이 사라져 있더라. 라고 기사가 됐습니다. 놔뒀겠습니까, 저거를? 이렇게 그냥 나라 경영이 희한해도 위험한데 어윤중이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 나라가 강한데 강한 나라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1899년 8월 제가 잘못했습니다. 1897년입니다. 아니지만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독립협회라고 아시죠? 독립협회가 한국에 창립이 됩니다. 창립한 사람은 서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국적은 미국인이었고 그리고 이름은 필립 제이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신정변에 주역이었는데 미국 막농을 가서 거기서 박사가 되고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은 혼자 헛치고 막농을 갔더니 집안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애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약을 먹고 죽었나 목매도 죽었나 했고 자기 젖먹이 애는 굶어 죽고 또 누구는 어떻게 죽고 완전히 학을 띄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독립을 세운 거예요. 일단 대청 독립을 꿈꾸며 청나라를 꿈꾸는데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민의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어느 날 98년 10월쯤에 그 민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제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권리를 제한을 해?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한국국제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준비한 기간 딱 한 달 걸렸었어요. 한 달이 조금 안 걸렸었죠. 그 국제가 어떻게 있냐면 9조입니다. 9개 조항인데 1조는 대한국은 자주독립의 제국이다. 여긴 좋아요. 멋있죠? 2조도 볼까요? 대한국은 만세불변한 전제정이다. 그리고 3조는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4조는 대왕제의 군권을 침솔한 행위는 신의 도리 이른 자니 처벌한다. 대왕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대왕제는 법률을 제정 반포 집행하며 대왕제는 행정 각 부와 큰 부와 작은 부, 관제, 봉급, 재정으로 개정한다. 대왕제는 문무관의 자기와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하고 채탈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왕제는 선전을 하고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어디에도 대황국의 황민을 위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고종을 위한 고종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때 고종은 이름이 광무제라는 황제였고요. 이런 상황에 여기를 보면 왕권 제한과 시민권 강화라는 근대의 시대 정신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이 당시 당대에 그 지구상의 어떤 문명 국가에서를 훑어봐도 이렇게 황당한 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일본 제국 헌법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유사한 거는 이게 짜르 국가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러시아 국가하고. 그러니까 짜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본은 그 당시에 이거 이제 토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PT를 마치고 일본 좀 기억해 두셨다 다시 또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서 옆에 강력한 이웃나라 일본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 근대화 필수 조건들 이런 것들 이 아무것도 없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때 나라는 제가 규정하거나 많은 나라 규정하기는 대한제국은 권력자가 국가 자원을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소비한 국가 혹은 소비당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가 파탄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웃 나라가 오케이 파탄난 나라 오케이 파이프를 빼 그러니까 중화임자실에서 있는 걸 빼버린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국가라는 걸 경영한 사람이 목적은 뭐고 그리고 살아나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비전이 있었는가 그거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94년입니다. 청일전쟁 벌어질 그 즈음에 그때 내천 황현이라는 지식인이 이렇게 씁니다. 슬프도다. 나라가 스스로를 친 후에 남이 친다고 했나니 슬프도다.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 1907년에 고종이 보냈다는 밀사입니다. 그게 폭로가 되고 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에 와서 고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상대하려면 은밀히 하지 마시고 부디 대놓고 하십시오. 기꺼이 적수가 되드리겠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치, 군사, 경제 어느 방면으로도. 거기 대놓고 이토가 와서 한라반 대놓고 하죠. 맞짱 뜨자. 맞짱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하고 아들 순종이 광의제로 이거 광의제가 아니지? 갑자기 깜빡했네요. 융의제로 등극을 해서 3년 동안 꺽두각시 노릇하다가 나라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게 대한제국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왜 일본이 멸망했는가? 왜 일본이 멸망해서 그 35년이라는 식민지를 겪어야 되는가? 하여튼 우리 정말 허심탄회하고 토착 외구부터 민족 국뽕까지의 모든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좀 받으시고 그럴까요? 예, 5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예. A팀, B팀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 예. 그럼 질문을 좀 받을까요? 아까 먼저 그 얘기부터 잠깐 맡겠습니다. 일본 헌법하고 옛날 헌법하고 유사하다 했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한테 모든 게 다 있어요. 천황한테 모든 게 다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헌법이 있었던 겁니다. 주의원, 참의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박터지게 이런 민간 출신 의원들하고 군부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활발하게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벌써 이런 민간에서도 시민운동이나 안 그러면 심지어 사회주의 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이 일본의 천황제라는 게 벌써 그때까지 성립된 게 1000년이 넘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고 그대로 법적인 규제가 있었다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 답이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예.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고등학교 당시 때 좀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예. 개혁을 하려고 했던 젊은 분들은 좀 일본에 붙어가지고 예. 어떤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배웠던 예. 기억으로는 얼핏. 예. 그런데 약간 그 말을 좀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 어쨌든 간에 강대국한테 좀 편승해가지고
나라를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차라리 인접한 국가보다 좀 멀리 있는 국가한테 좀 편승을 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좀 서양 문물의 이런 입구가 될 수 있으면 예.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아, 있거든요. 근데 예. 왜 그렇게 안 됐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예, 예. 좀 종합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냥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세기 말에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롤 모델이었어요. 아니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하던 나라가 다 있네. 우리는 왕이면 다 최고고 황제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저건 신분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든 다 그래. 그 일본은 일본이 근대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 그럽니다. 그 1868년 그때 이제 시작돼서 나중에 완성이 된 건데 그 주역들이 하급 상급 무사들이었어요. 이 무사들이 연합을 해서 스스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간 겁니다. 나라가 강력해졌죠. 이거는 아까 갑신정변이 그 친일파, 그 일본의 등을 업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청나라든 안 그런 베트남이든 대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던 모든 국가들은 똑같이 일본은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부강하고 강하지? 이거 궁금해서 일본어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손문, 그러니까 미국, 뭐지? 청나라, 중국 그 신해혁명의 아버지, 순원도 일본 유학파예요. 이 사람들 거기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랜드 가기에는 너무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구한말 지도에도 조선은 변변찮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울 롤모델은 바로 옆에 있는, 그나마 말이 통하고 문물이 비슷한, 거기 가서 공부해가고 거기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이 사람은 철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일본의 관리들이 조선에서 온 관리들을 붙잡고 설득까지 합니다. 밖에 좀 돌아다녀라. 왜 자꾸 여감당 혼자 앉아있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보여줄 테니까 드문 기회지만 우리가 군부대도 다 보여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리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게 자꾸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프랑스를 갔다, 미국을 갔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기존에 그쪽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근데 그 정보가 없었어요. 프랑스 나라 존재를 알게 된 것도 병인 양육 그 무렵이었고, 미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1970년대 그때였고,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일본은 그 옛날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또 굉장히 긴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 전에 1560몇 년에 바티칸으로 소년들을 보냅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바로 또 그 무렵에 태평양을 자기네들이 만든 배로 타고 태평양 건너 멕시코, 그 멕시코 넘어서 바티칸까지 사무라이 하나가 초대받아서 갔다 돌아와요. 그러면서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서 근대에 대한 쿠션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이렉트로 받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못했던 게, 그래서 롤 모델을 일본으로 삼았고 청 또한 그랬고 그랬던 거죠. 지금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처한 상황이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맞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저는 비슷하게 답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근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의 강력함이 이제 동아시아를 주도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동시에 가진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혹시 기자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경제 분야에 걸쳐서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일단
동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근데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혹시 만약에 그런 류의 생각을 만약 비판적이시라면 비판적인 의견인데 저는 주도할 것 같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를 해요. 구한말하고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대국 옆에 있으면은 일단 주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광해군처럼 이렇게 균형 외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탈 것인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눈치고 어느 편과 연맹을 할 것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은 자꾸 지금 현 정부는 중국 쪽으로 자꾸 편향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DNA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 혈류? 이렇게 같이 순환을 하면서 계속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세계는 저 미국과 일본 쪽이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인 나라들끼리 뭉치면은,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서로 간에 연맹으로 방어 체제를 서로 만들게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는 이런 경제적인 그런 순환, 서큘레이션이 아니라 파이프를 박아놓은 듯한 자세예요. 이거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은 더군다나 북한하고 연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들이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또 터졌다. 그러면 그때 정말 그 파이프를 빼가지고 북한 쪽에다 꽂아서 저 사람들 피를 빼고 남한과 얼라이언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죽으라고 그 옛날 150년 전부터 미국에 싹 죽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간사하거나 간악한 게 아니라 딱 꼬라지를 봤더니 저 시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기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내린 거고, 여기에서 섣부르게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합니다. 라고 나오면,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갈등? 그 갈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과 경제적인 교류를 끊으면서 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저는 그 힌트라고 보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지금 동아시아의 외교를 주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주도는 전 미국하고 큰 그림을 봐야지, 일본도 거기서 끌려다니는 거거나, 아니 거기에 동조하는 거지, 주도하지는 않는 생각해요. 답이 됐을지. 네. 말씀 들으면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는데, 예. 조선왕조에서 유일하게 사치를 강조했던 군이 예. 연산군이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리고 고종이 매국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고종은 허수아비다. 아하. 대원군과 민비의 그 알력 싸움 속에서 엄청 망해갔고, 민비와 그 척족들,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그걸 도왔던 참목 이완용과 이 사람, 이완용이 미국 알렌한테 이권을 넘겨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견해를 좀 갖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종 정권을 고종 민비 연합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 대원군 밑에 있을 때는 아무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고종이 최소한 30살 요까지는 그 민비한테 끌려다니거나 이럴지 모르지만 1895년 이후에, 그러니까 민비가 살해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고종이 모든 의사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록을 보면 내용이 어떻게 하면, 특히 1894년에 그 일본의 스폰서를 받은 가보개혁 정부라는 게 생겼었어요. 이게 자꾸 왕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 언제부터 그날 이후에 내가 내렸던 어명은 모두 무효다. 오늘부터 내가 다시 이제 정전에 나가서, 오피스에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굉장히 과격하고 강력한 그 왕명을 자꾸 내리고 실제 자기가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비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그때는 이 사람이 민비의 아주 뭐랄까, 능력과 권세에 눌려서 같이 끌려다니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라를 책임을 졌었고, 그리고 특히 대한제국 설립한 이후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벌린 게 이 왕권 향유에 너무 도취가 됐었어요. 국가 경제,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나라의 모든 리소스는 자기 거다. 실제로 한 게 다 그거밖에 없었고. 광무개혁도 거기에 되게 집중이 돼 있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당연히 고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앞부분 또한 이 사람이 자기가 친정을, 물론 노론 등에 떠밀려서 친정을 선언한 거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내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청전 폐지 같은 거는 이 노론 쪽에서도 깜짝 놀란 그런 개혁이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상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책임져야 할 양이 많아지고, 책임질 기회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걸 어떤 그때마다 자기가 자기의 결정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물리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걸 누적시킨 그런 책임은 져야죠. 그래서 저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고종이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근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바깥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발전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근대로의 진입의 좌절이다라고 주간에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대라고 하면은 신분제를 폐지한다던가 민중들이 이제 민주적 주체로 변하는 게 이제 근대 요소잖아요. 그리고 뭐 산업화의 발전이라든지 자본주의 시장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건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왕권을 되게 강화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개혁인데, 그거를 이제 근대 변혁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하나 질문이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시는 근대 시점, 개항인지 뭐 가부개혁인지 뭐 갑신정변인지 근대 시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 좀 가질 수 있었던 근대 동학 농민운동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났던 신분제 폐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갑신정변에서 있었던 그런 내정 개혁의 변화, 입헌군주제로 변화, 이런 것들이 조선 내부의 그런 근대적 태동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선 내부의 동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근대로의 전환에. 일단은 그거 하나만 알려줘요. 일단은 그거 세 개죠. 대원군이 했던 개혁은 아주 보수적인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대를 향한 무슨 의도가 아니라, 그때까지 있었던 500년 동안 쌓여있는 조선의 모순을 없애자라는 그 개혁이었지, 자기가 근대로 가겠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대는 말 그대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왕권이 평등하고, 그리고 세계가 평등한 데에서 경쟁하는, 그게 근대 시대 정신인데, 대원군은 그건 전혀 뜻한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라는 거는 근대적인 의미의 개혁을 지향한 게 아니라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밭을 만들어줬다 정도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는 나는 외국하고 교류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은 해야 될 때다. 하고 점점 정신을 차려 나가요. 그리고 실제 흥선대원군이 쇄국을 했던 이유가 또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가 자꾸 두만강 넘어서 와서 이제 벌목을 해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꼬라지를 봤더니 프랑스란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고종 유모가 세례명이 있는 천주교도였습니다. 고종 엄마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도 그랬고. 그러니까 운영군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남인들이 또 들락날락하고, 또 남인하고 친하다 보니까 남인 쪽이 그 신도들이 많았거든요. 예컨대 정약용 형제 같은
그 옛날에. 그런데 그때 이 그 남종삼이라는 사람한테 이 흥선대원군이 얘기를 하죠. 너 프랑스가 만약에 그 러시아를 견제해 줄 수 있으면 해준다면 그러면 너네 포기의 자유를 줄게. 그 남종삼이 편지를 써요. 저 프랑스 외방 선교회한테. 우리 드디어 경성 한가운데에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꼬라지를 보고 있던 노론한테 걸려든 게 뭐냐면 베르데 한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프랑스 신부 하나 걸린 거예요. 이 얘기가 발표되기 전에 걸렸어요. 의금부에. 그랬더니 이제 정치 공작이 들어가요. 이제 딱 붙잡아가지고 대원군 앞에 데리고 가죠. 이자가 알고 봤더니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악한 교를 퍼뜨리는 자는 처벌해야 되니 그 배후 세력까지 처단해야 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흥선대원군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원군이 하루아침에 박해하라. 그게 1866년입니다. 그러면서 오픈됐을 수 있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쇄국의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정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국내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외국의 큰 실리를 포기해버린. 지금 뭐가 똑같아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국내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지, 그 달콤한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고, 두 번째 까먹었다. 개항 시점은 그 근대화의 시점은 저는 1894년 갑오 개혁으로 봅니다. 근대란 개념이 국내 법에 들어온 게 다 그때였거든요. 개인의 권리, 그리고 과부들 재가 허용, 신분제 폐지, 이 모든 그 법적이고 실질적인 그 제도가 그때 다 들어왔어요. 규정이 되고. 동학은 그런 개혁할 꿈도 안 꿨었어요. 동학이 두 패인데, 하루는 전봉준이, 그러니까 동학 우두머리가 하루는 대원군 만나고, 하루는 고종한테 밀집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독립후생을 위한 전쟁이었지, 그게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 신분이니 뭐 그런 건 언급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동학을 옛날에는 동학 농민 운동이라 그랬다가 또 긴 기간 동안 동학 농민 혁명이라 그랬다가 지금 혁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붙여요. 그냥 전쟁이었다 이건. 자기 밀란, 조직화된 밀란이었다. 왜냐하면 동학 전에 180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서 밀란이 엄청 터졌었거든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조직화된 게 이 동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권 타도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선의 근대의 그런 전환의 내부적 동력은 없었다고 보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식민상한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정약용의 목민심서, 또 여우당 문집, 우리가 실학자들이 졌다는 책들 있잖아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또 뭐 서유 북학의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99%가 1930년대에 출판이 됩니다. 그 전에 출판되지 못했었어요. 활자로. 필사본만 돌아다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약용이 그 목민심서를 강진해서 쓰고 유배가 풀려서 올라와 봤더니 원세 이게 필사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심서를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떤 새끼가 퍼뜨리고 있는지 내가 대충 알만하다. 근데 형님 제발 이거 한마디도 아니고 반마디도 내가 썼다고 하지 말아달라. 무서운 거예요. 노론에서 당할까봐. 결국에는 이 흠음심서, 목민 이런 거 발굴해낸 사람이 장지연이니 근대 지식인들.
그리고 1930년대에 조선이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식민지 때 그러면 오케이 일본한테 우리가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걸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조선학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찾아낸 게 이 정약용이었고 그때 이름을 붙인 게 실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유당 전집이라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거 없이 지식인들이 다 담합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 국학 운동이 1930년대 벌어졌고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조선에 왜 근대 동력이 없었냐라고 얘기한 거는 없다라고 장담하는 거는 그때 그 당대의 그 당대의 지성들이 근대라고 이름 붙일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한테 학문 출판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가질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서유구란 사람은 자기가 그 임원경제지라는 어마어마한 그 실용서적을 내놓고 서문을 이렇게 써요. 이 책이 한번 출판되어도 됐으면 하고 자기가 가난해서 이 책을 내질 못하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어떤 책 이름 까먹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 반론을 합니다. 천동설, 지동설 얘기도 소개하는 그런 실학 서적들이 있다. 그게 지복유설인가? 하여튼 뭐 어떤 책이에요.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야 봤더니 여기서 소개하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이에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체 해부학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책에 봤더니 중세 해부학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문의 전파가 경로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이 천체도 이거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왜 옆에 강력한 이웃이 있으면 위험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제대로 강력한데 우린 따라가서 강력하거나 반쯤이라도 그런 다행인데 속으로만 있으면서 수신자가 평천화가 아닌 책들은 출판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대화의 씨앗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착교구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좀 팀을 나눠서 이제 백 기자님께서도 한쪽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저는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고종 본인이 정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때나마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자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고종이 할 수 있는 그때 고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생각이자 선택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고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때 그 1897년이 신분제도 폐지가 되고 난 후니까 고종이 한 걸음만 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주권이 황제인 나에게만 있다고 선포하지 않고 모든 우리 대중들에게 있다고 했으면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근대사를 공부한 학자들끼리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고종이 가련한 좌절한 개혁군주였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욕심법 매국노였나 그 논쟁을 하는데 일단 저한테는 결론이 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쭉 러프하게 아니면 또 정교하게 이쪽의 주장과 저쪽의 주장을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이 가련한 개혁군주였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사료 근거가 굉장히 약해요. 감성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깥에 비자금을 예치를 했다. 이건 나중에 독립자금을 쓰기 위해서 예치한 거다. 이걸 독립자금을 쓰기 위해서 예치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그 말고 돈과 관련해서 고종의 다른 일들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자기 금고로 들어가요. 그 돈들이. 그러니까 황실 금고가 따로 있고 예산 회계가 국가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게 일로 가야 될 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국가 돈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나가서 나중에 이자와 함께 황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본이 식민지한테 빌미가 돼요. 대한제국 당신들 보니까 재정이란 게 없다. 재정을 우리가 개혁시켜줄게. 회계를 도입시켜줄게. 그래서 화폐권을 다 뺏어버려요. 1904년에.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중간중간 증거를 보면은, 물론 고종이 나는 나라 팔아먹기 위해서 뭐 제국 세웠어. 라고 발언 안 했으니까, 이제 방증의 사료로 추정을, 논리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그 대한민국 국제나, 안 그러면 아관 파천 이후에 1년, 대한제국을 설립할 때까지 1년에 이 사람이 벌린 여러 가지 일들,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그걸 집가자에다가 재산산자를 쓰는 가산제 국가라는 개념하고 비슷한데 이씨 왕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이 왕실과 나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나라를 세웠다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1910년에 나라가 사라지고 그때 저는 나라 판매 계약이라 그러는데 이 판매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하고 나서 내린 내용이 보면은 1905년에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의 한일 합방 병합조약, 여기 내용들을 보면 1조가 황실의 안녕을 보존한답니다. 백성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1910년 그때 조약 내용을 보면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지하고 그리고 이 왕족들에게 해마다 세비를 지급한다. 고종과 순종의 직계, 반계, 좀비속이 총 30명 정도 됐습니다. 이 30명이 해마다 총독부한테 받은 돈이 180만 행이에요. 해방될 때까지. 해방되고 다음 해까지. 180만 행을 이 30명 매겨 살리는 데 쓴 겁니다. 총독부가. 그 확약을 받고 나라를 준 거예요. 심지어 1904년에 한일 협약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일 터졌을 때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곳을 군사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러일 러시아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 조약을 맺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전권대사 자격으로 황제를 안연을 해요. 기록이 어떻게 있냐, 영국 기록에 실록에도 빼놓고 다 빼먹었어. 근데 영국 기록 어디 있냐면 이날 고종은 일황으로부터 현금 30만 행을 받고 그리고 배석해 있던 대신들에게 나머지 50만 행을 나눠줬다. 이게 영국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영국 공사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의 영접위원장이었던 민영환이에요. 민영환이 자기가 듣고 보고 온 거를 그대로 써준 겁니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옆에 궁금해하는 영국 영사한테. 30만 행이면은 그때 계산해볼 때 한 250억 원이 돼요. 그리고 을사부 조약 2주일 전에 2만 행이 또 고종한테 가요. 하야시라는 일본 공사에 의해서 기밀비가. 내용은 뭐냐면 황실이 궁핍함을 알아채렸기로 이토 전권대사의 접대비 명목으로 2만 행을 궁중의 누구를 통하여 황제 손안으로 납입하고, 이렇게 일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고종이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막 올라가요. 왜 당신은 을사조약 맺은 을사오족들을 처단하지 않는가?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총리 대신까지 올려주냐?
그랬더니 황제가 한다는 얘기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는 이런 상속까지 올라가죠. 명나라 황제 의종은 나라 망하게 되니까 자살하더라. 너도 죽어라. 너 이상하다. 거기 상소문의 내용이 이런 거 나옵니다. 메가타, 그러니까 재정 그 고문이었어요. 이렇게 나라 팔아먹고 메가타가 주는 세비로 살면 명예로우냐. 그런 얘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백성을 위해서 백엔릿을 눈물로 적시면서 고정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만행, 어느 날 갑자기 30만행, 그리고 세배 80만행 그러면은 아, 강요받았겠지 하겠는데 이런 흔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국가나 공동체나 개혁의 의지가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